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경영 진단 절차에 대한 이야기는 5강으로부터 출발을 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경영 진단의 절차다 그럴 때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어떤 내용을 갖다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7번째 이야기가 되는데, 반드시 맨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예비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비조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예비조사를 하고,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진단을 하고,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겠죠.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권고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라 하는 권고를 알려주니까, 이게 통상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영을 갖다 진단할 때 우리가 쭉 바로 정리되어야 할 예비조사, 그 다음에 진단, 그리고 뭐가 됐냐 그럼 권고의 과정을 간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경영 진단을 할 때, 경영 진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계획서가 있고 권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개선 계획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 꼭 알아야 되죠. 경영 진단 계획서와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권고서, 그리고 개선 계획,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런 권고 진단을 갖다 할 때, 경영 진단을 할 때 지켜줘야 하는 원칙들을 우리가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맨 먼저는 분석 비교하라. 우리가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비교하라, 그런 얘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성, 어떤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조사하는 방법을 똑같은 측정의 자로 똑같이 의뢰되는 비교해주는 소위 계속성 원칙이다 하는 문제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되는 그러면 지켜줘라. 그리고 어느 쪽을 갖다 편중하지 않고 균형을 갖다 지켜줘라 하는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개별적인 거는 개별성과 그 다음에 특수성이나 역사성을 반드시 의해되느냐 그러면 지켜줘라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미래지향적인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진단 비용이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반드시 진단은 뭐가 되느냐 그럼 효과의 대응 법칙이다. 진단을 하는 만큼 진단의 비용이 들 만큼 기업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바로 진단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비용과 효과의 대응 원칙이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고와 지도 원리 원칙에서 뭐가 되느냐 그럼 문제를 해결할 때는 중립적이어야지 어느 쪽을 편들어서는 안 되는, 바로 쉽게 얘기하면 경영자든 관리자든 우리가 봤을 때 중립적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 원칙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진단을 갖다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제적으로 시스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이다 그런 말을 이미 수없이 걸쳐서 나왔습니다만, 전체 연계, 전체와 부분이 의해되는 연계가 되게끔, 전체와 부분이 서로가 연결이 되게끔 연결해줘라 하는 이야기가 시스템이라 그랬죠. 여기도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게 진단은 시스템화해야지 전체와 부분을 따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와 부분의 연계성을 우리가 따져주는 게 바로 여러분 중요한 진단 시스템의 원칙이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이 바로 진단을 위한 원칙이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맨 먼저 뭐라 그랬죠? 문제를 명확하게 잡아라. 문제 명확한 원칙. 그 다음에 한 번 정해놓은 어떤 내용은 계속해서 이해되느냐 분석하라. 분석의 원칙. 그리고 일관성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게 계속성의 원칙이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입장과 부분적인 입장을 연계시키는 게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게, 그 다음에 개별, 특수, 그 다음에 뭐가 됐냐 그러면 역사성의 원칙을 지켜줘라. 그리고 중요한 건 미래지향적 원칙을 지켜줘라. 그리고 비용이 든다면 그 비용의 결과로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효과 대응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권고 지도의 원칙을 갖다 할 때는 항상 문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야지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진단은 반드시 시스템화되라. 시스템은 전체와 부분의 조화를 갖다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죠. 이걸 갖다 우리가 알아두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까지가 뭐가 되느냐, 경영 진단의 원칙을 우리가 쭉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봤고, 다음은 경영 진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자본가치, 기업의 자본가치를 측정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효과가 어떤가를 우리는 반드시 평가 내용으로 봐야 된다. 이 평가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자본의 가치.
기업의 자본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높여주느냐, 자본의 가치를 갖다 높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경영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반적인 효과, 경영의 전반적 효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항상 그 진단을 할 때 경영평가 내용은 자본의 가치를 높이고 있느냐, 저 돈을 갖다 제대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투자를 하고 있느냐, 자본 가치를 정말 제대로 뽑아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 두 번째 경영의 전반적인 효과가 어떠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략하는 게 바로 경영평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정말 활용을 잘해서 가치를 높여주느냐, 두 번째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경영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느냐, 효과를 갖다가 높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경영진단의 바로 평가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좀 산발적이지만 나열형이지만 이런 내용을 갖다 책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고 진행해 주면 되겠다 하는 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의 내용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죠. 다음 이야기는 바로 기업 진단의 범위와 절차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진단할 때 어느 범위까지 하며, 그 다음에 진단의 대상을 뭐며, 경영 전략의 분야는 뭐며, 기업 진단의 내용은 어떤가 하는 네 가지를 이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럼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기업의 진단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죠. 기업의 진단을 할 때는 반드시 종합진단과 부분진단이 있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단의 범위에는 종합적으로 볼 건가, 종합적으로 볼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단을 갖다 종합진단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때 뭐가 되냐, 부분진단. 파트마다 우리가 각각 따로따로 얘기하는 부분진단. 그래서 종합진단과 부분진단이라는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나눌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종합진단은 뭐가 되느냐, 전체적 관점.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은 어떻죠? 전체적 관점에서 우리가 따져준다라는 얘기가 되죠. 전체적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 시각을 갖다 바라봐야 된다면, 부분 진단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분별로, 예를 들면 뭐가 되냐, 뭐 임금이 적정하냐, 품질이 개선되느냐, 공정이 계산이 되느냐, 특정 부문의 진단, 이건 바로 특정 부문이라고 얘기하죠. 특정 부문의 진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특정 부문 같으면 임금이 과연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적정하냐, 임금의 적정성. 이 임금은 뭐가 됩니까? 만약에 너무 적게 준다 그럴 때는 언젠가는 그 회사의 사원들은 전부 다 보따리 사서 딴 쪽으로 갈 수 있죠. 너무 많은 임금을 주고 있다 이럴 때는 뭐가 됩니까? 바로 기업의 경제성을 또는 경영의 성과를 다운시킬 수 있다. 비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임금이 과연 적정하냐 하는 게 특정 부분이 어떤 내용의 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두 번째 본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품질이 개선되고 있느냐. 이 품질의 개선은 바로 회사로 볼 때는 뭐가 되죠? 성과를 걸어야 할 이야기가 되죠. 자기들의 돈을 갖다 벌 수 있는 물건을 생산했을 때 과연 소비가 잘 되느냐, 이 품질의 개선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정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정의 개선. 공정은 여러분 잘 알지만 물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정이란 일이죠. 이 일에 대한 과정을 갖다 우리가 정말 개선하고 있느냐, 이렇게 한 부문을 갖다가 분리해서 하는 걸 갖다 특정 부문에 대한 진단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종합진단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진단한다. 이 진단은 우리가 전체로 볼 건가, 전체로 바라볼 때는 종합. 만약에 부문적인 어떤 특정 부문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임금이 적정하냐, 품질이 개선되느냐, 공정이 개선되느냐 등등에 대하여 퀘션 마크를 단다면 이건 바로 특정 부문이기 때문에 부문 진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볼 건가, 개별적으로 볼 건가, 종합적으로 볼 건가, 부분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기업 진단의 대상을 갖다 우리가 범위를 볼 때는 전체로 보느냐, 부분적으로 풀이하느냐를 얘기했다면, 진단의 대상을 우리가 보자 이거죠. 진단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종합관리가 있고, 인사, 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판매, 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생산, 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구매, 또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재무, 또 우리가 봤을 때 생산성, 이런 등등 생산성. 자, 사람을 갖다 뽑아가지고 사용하는 인사의 문제, 물건을 만들었을 때 판매를 하는 문제, 물건을 생산해가는 과정의 문제, 생산을 위하여 여러 가지 원재료를 구매하는 문제,
그리고 바로 기업의 뭐가 됩니까? 재무의 활동.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어떻게 끌어오죠? 끌어온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죠? 하는 재무의 입장. 그리고 이제 인풋에 대한 아웃풋으로 생산성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기업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묶어놓은 걸 갖다 우리는 종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묶어주는 거, 종합적으로 묶어주는 거, 종합이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입장, 인사적인 입장, 판매적인 입장, 생산적인 입장, 구매적인 입장, 재무적인 입장, 생산성 등을 우리는 바로 기업의 진단의 대상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진단의 대상은 이런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좀 더 이제 그 속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인사는 어떤 게 있느냐. 인사는 우리가 보면 노무의 조직,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뭐가 됩니까? 노동자의 어떤 그 조직도가 어떠냐, 임금이 어떻죠? 임금 관리.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노사관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라 그러는데, 인간관계는 노사관계 범주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더 포함하는 거. 노사 바깥에 뭐가 되느냐? 인간관계가 있다 이거죠. 인간관계 속에는 노사관계를 포함한다 하는 포함관계를 얘기하면, 인간관계는 노사관계를 갖다 범주를 뛰어넘는 이런 입장을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노무의 조직이라든가 임금의 관리라든가 노사의 관계라든가 인간의 관계라든가 그럼 채용, 승진, 채용, 승진. 그래서 이런 부위를 갖다 인사 조직에서 우리가 따져준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사의 부위는 이런 이야기들, 노무의 문제, 임금의 문제, 노사의 관계, 인간관계, 채용, 승진,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인사 조직 분야에서 우리가 따져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하면, 다음에는 판매에 대하여 우리가 보자 이거죠. 판매는 어떤 이야기를 갖다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판매는 여러분 잘 알지만 일종의 판매 계획, 판매 조직, 시장 조사, 가격 관리, 판매 경로, 그 다음에 판매 시장의 조사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하나하나 미세하게 우리가 따져주는 걸 갖다 우리는 판매 관리 분야라고 말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다음에 생산 관리는 바로 생산 조직, 생산 계획, 공정 관리, 설비 관리, 작업 관리, 설비 관리, 이런 것들이 생산에 관련된 모든 분야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관리 분야는 구매관리, 구매시장 조사, 그 다음 재고 통제, 구매 조직, 재료 공급에 대한 계획.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구매관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다음 재무관리는 장부관리, 회계제도, 원가 계산, 그 다음 예산 통제, 표준 원가, 또 계산제도, 이런 게 재무 부분의 문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관계가 되는 영역이 되죠. 그 다음에 생산성 관리는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토지 생산성. 생산성은 항상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내용을 얘기하죠? 그렇죠.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개념.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개념을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곱하기 100. 여기 바로 생산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영역마다 우리가 종합적인 부위도 있지만 인사, 판매, 생산, 관리, 재무, 생산성 하는 영역을 하나하나 미세한 부위를 갖다 우리가 분리해서 기업 진단에 쓰여진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경영의 전략 분야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전략은 나갈 방향, 어디로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경영 전략 분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경영의 이념이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하여 나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설명하게 되는 게 바로 경영 전략 부분에 대하여 자기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비전이 뭐며 목표가 뭐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죠. 우리가 갈 곳은 어디다,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하여 갈 것이다 하는 전략에 대한 분야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경영 전략 분야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략 목표를 과감히 잡았는가.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략 목표는 장기적인가. 너무 단기적이면 안 되죠. 우리는 전략이라 그러면 최소한 뭐가 되느냐, 1년 이상 되는 어떤 거, 멀리를 내다보는 시야를 우리는 전략이라 그러기 때문에 전략은 비교적 간단 명료한가, 과감하게 잡혔는가, 장기적인가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그러는 이야기가 있지만, 자사대에서 비의 위협, 바로 SWOT를 갖다 얘기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스왓 전략.
스왓 전략은 바로 기업의 자기 자신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내부적으로 강점과 약점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외부적으로 뭐가 되느냐 기회와 위기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SWOT에 의하여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일종의 외부 환경에 대한 위협 요소를 우리가 도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다음 다섯 번째는 각종 분석 기법에 의하여 고객에 대한 거, 경영자에 대한 거, 산업 전반을 갖다가 전략적 의미로 도출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경영 전략과 실행에 매년 검토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경영 전략을 세우고 그걸 실제로 시행하고 평가하는. 한마디로 하면 경영 전략을 세우는 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P라고 얘기하지. 경영 전략을 세워라. 그럼 실시가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Do가 되겠죠. 그러고 나중에 뭐가 되느냐? 검토한다 그럴 때 검토는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PDS 과정. 전략을 세우고 실시를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을 우리는 바로 경영 전략에서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여섯 번째로 봐야 되겠죠. 그럼 일곱 번째 가게 되면 일곱 번째는 바로 전략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포함한 경영 자원의 배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가? 경영 자원의 배분. 경영 자원의 배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 어떤 지원에 대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배분해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전략의 실행과 성공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가? 실행계획.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가 하는 실행계획과 그 다음에 성공 여부. 성공했나 실패했느냐를 갖다 파악해야 된다. 이 얘기가 뭐가 되냐? 바로 우리가 중요한 뭐가 되냐 하면 바로 기업의 진단에서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어디 되느냐 체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전략의 성공 실행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체계적으로 고안이 됐는가? 중요한 건 뭐냐? 실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실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채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해야 되느냐, 가동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 그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체계적으로 고안이 됐느냐. 그렇죠.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정확하게 돼 있느냐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전략 목표가 비교적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느냐. 전략 목표는 과감하게 잡혀 있는가. 그다음 전략 목표는 장기적 입장에서 기업의 목표를 생각하고 일관되게 연결되느냐. 그다음 외부 환경 SWOT를 갖다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되어 있느냐. 각종 분석에 대하여 우리가 도구로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경영 전략과 그 실행 계획을 매년 검토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전략을 개발해서 시간을 포함한 자원의 배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실행과 성공 여부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략의 성공 실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으로 했느냐. 바로 대화의 커뮤니케이션. 이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가지고 쭉 설명하는 게 뭐가 되냐. 기업 진단의 이야기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점만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거. 전략 목표가 비교적 명확한가. 전략 목표를 과감하게 잡았는가. 전략 목표는 장기적으로 봤느냐. 외부의 여러 가지 스왓 전략을 정확하게 분석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기회와 각종 분기 분석법을 정확하게 적용했느냐. 그럼 전략을 갖다 실행하고 검토하는가. PDS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전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포함한 경영자원 배분을 똑바로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전략의 계획 실행과 성공 여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느냐. 하지만 뭐가 되느냐. 바로 실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줬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설명을 갖다 하는데 이 진단론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진단론의 이야기는 이런 기업의 진단과 앞에 배웠던 전략 분야 그리고 각 분야마다 어떻게 되느냐. 종합적이며 개별적인 것. 종합은 전체로 바라보는 거고 개별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인사, 판매, 생산, 그다음 구매, 재무, 생산성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들어가서 인사 쪽은 바로 노동의 문제, 임금관리, 노사의 관계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판매는 물건 만들어 팔 수 있게끔 하고 생산은 생산의 공정 과정을 얘기하고 원료는 구매는 바로 자료 이런 원료를 어떻게 구매하느냐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자본의 조달과 자본의 운용을 나타내는 재무 분야
그리고 인풋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개념으로 생산성 이야기를 우리가 논한다 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진단에서의 핵심 요점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경영 분석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제2장의 경영 분석이다 하는 문제로 넘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을 분석한다 그럴 때 경영 분석은 어떤 개념을 가졌느냐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럼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경영 분석의 출발점은 역시 뭐가 됩니까? 재무제표. 우리가 장부를 기록하는 이 장부의 기본을 갖다 두며 바로 분석을 해주는 수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도 보다시피 경영 분석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재무제표로부터 출발한다. 뭐 여러분 잘 아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회계 정보를 자료로 나타낸 바로 B에서 I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죠?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 다음 주석. 이 5가지가 재무제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로부터 모든 이야기는 출발하게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분석 절차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정보를 갖다 우리가 제공하는 데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바로 정보 제공의 어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바로 중요한 거는 비율 정보.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비율은 여러분이 잘 알죠? 몇 대? 60%, 40%. 또는 6대4 뭐 이런 게 비율이 되고, 실수는 그야말로 숫자로 나타난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30이냐 40이냐 50이냐 실수. 그 다음에 예측 정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전망을 나타낸 예측 정보, 그리고 가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바로 분석 목적에 의한 정보 제공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보 제공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정보는 가공 후의 실질적 정보 분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정보를 가공해서,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B에서 I에서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죠.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바로 얘들냐 여러 가지 가공이라는 말은 바로 알맞게 자료를 분석해서 실제 정보를 분석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이런 경영 분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목적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 경영 분석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냐, 경영 분석의 목적에서 경영자는 뭐냐, 바로 최고의 의사결정, 한마디로 하면 경영의 의사결정 자료, 의사결정의 자료가 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데이터가 된다라고 말하죠. 의사결정 자료. 이걸 갖다 주기 위하여 경영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두 번째, 금융기관의 경우는 원금과 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금융기관은 이 경영 분석을 왜 하느냐, 원리금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갖다 우리가 원리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걸 정말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금융기관은 지급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원리금의 지급 능력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지급 능력을 제대로 가졌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찾아주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주주의 입장은 왜, 주주는 왜 우리가 이러죠? 바로 투자 정보에 대한 분석, 투자 정보를 갖다가 얘네들에 대한 분석하는 게 그 목적이다. 그렇죠? 내가 이 회사에 과연 투자를 해도 될 건가? 아니면 배당을 잘 주느냐? 아니면 나중에 주가를 올려줄 건가? 아니면 손을 뗄까? 더 투자를 할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주주의 입장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경영 분석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신용평가기관은 자기 회사의 소비자들이, 고객이 과연 일반 투자자의 투자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죠.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해도 될까?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평가기관을 갖다 통해서 뭐 개인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기업이 바로 신용에 대한 평가를 갖다 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걸 예측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가 해본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는 뭐가 됩니까? 합병해야 할 기업의 자산, 합병해야 할 기업의 자산이 과연 인수 대상의 기업의 가치를 실제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확인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수 대상 기업, 인수 대상의 기업을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자. 정확한 평가. 그래야 내가 돈을 갖다가 너무 많이 줬다 그럴 때 뭐가 됩니까? 권리금이 되죠. 권리금은 회계에서 말할 때 영업원이라고 말하고,
사기에 내가 구했다 그럴 때 염가 매수 대가 하는 두 가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권리금, 영업권이다 뭐든지 아니면 영가 매수 차익이라는 얘기가 나오든지, 이건 바로 뭐가 되죠? 인수 대상의 기업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한 판단을 해야만 인수기업에 대하여 합병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나 회계에 대한 감사인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감사하는 이야기는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재무상태표나 경영성과가 정말 공시,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BS나 IS, 일종의 FS라고 얘기하죠. 이 재무제표를, 이런 재무제표를 공시란 말은 신문에 의해되죠. 공개하는 걸 갖다 공시라고 얘기하지. 이걸 갖다 정확하게 공시하기 위하여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는 경영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세무당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똑바로 거두기 위하여 너무 과잉으로 거둬도 되지 않고 과소로 거둬도 되지 않고 적정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적정성이는 바로 세금. 적정성한 세금의 적정성.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이때 세금은 물론 법인세가 되겠죠. 법인세를 적정하게 거두느냐. 너무 과잉으로 거둬도 안 되죠. 과소로 거둬도 안 되죠.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우리가 거둬졌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경영 분석을 하는 목적이다. 뭐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지만 경영자는 최고의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두 번째 금융기관은 원리금 지급 능력을 갖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주주 같으면 투자의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그 다음에 신용평가 같으면 일반 투자자가 투자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기업의 인수기업이나 합병될 때는 인수대상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비싸게 주고 샀냐? 싸게 주고 사느냐? 비싸게 줬을 때는 권리금, 바로 영업권이 되고, 만약 싸게 샀다고 할 땐 영가 매수 차익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 회계에서 쓰죠.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감사나 회계는 재무상태표나 경영성과를 똑바로 공시하기 위해서. 공시라는 말은 신문에 우리가 항상 보고서를 올리는 거죠. 여러분이 연말이 되면 신문지에서 무슨 회사, 재무상태표, 무슨 회사, 포괄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갖다 신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감사나 회계에 의해되느냐 그럼 내용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바로 이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서는 정말 정당한 세금을 거두느냐, 과잉으로 거둬도 안 되고 과소로 거둬도 안 되고 적정한 바로 우리가 세무에 의해됩니까? 그다. 한마디로 말하면 탈세를 갖다가 의해되죠. 방지하겠다는 얘기가 목적이다. 이게 바로 경영 분석의 목적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경영 분석의 출발점은 바로 재무제표에 의해되는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바로 FS. 이 FS는 바로 여러분 5가지. 회계를 배울 때도 자주 이런 얘기를 하죠. 기업의経営 정보를 알려주는 일람표를 우리는 FS다 하는 말을 쓰고, 이 5가지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얘기가 되며, 목적은 각각의 영역별로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주주는 주주대로, 신용평가는 평가기관대로, 그 다음에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된 기업의 내용, 그리고 감사나 회계 감사, 세무당국, 이런 것들이 다 경영 분석의 목적을 가지고 따로따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 분석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로 오면 현대 경영 분석의 기법, 현대 경영을 갖다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거에 의하여 분석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자, 출발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뭡니까? 재무제표. 기업이 회계를 갖다가 뭐가 됩니까? 하나의 정보화해서 공개해주는 걸 갖다 재무제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나타난 경영정보를 갖다가 분석해서 과연 이 회사는 어떤가, 회사마다의 어떤 그 특수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역시 경영 분석에는 바로 누가 뭐를 해도 재무제표, 바로 회계 정보를 일람표로 나타내는 FS, Financial Statement, 그래가 FS라는 말을 쓰죠. 이 FS는 아까도 말했지만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가 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되고 근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맨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여러분 재무상태표, 바로 가장 대들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밸런스 시트라는 말을 갖다 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재무상태표다. 이 재무상태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BS라는 제목이 나와야 되고 회사가 누구냐? 기업 주체설이죠. 반드시 회사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현재 날짜를 갖다 나타내며 바로 정지상태 스톱을 딱 시키죠. 이게 정태적 분석이다 이거죠. 현재에 바로 남에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지? 이건 바로 자기가 니꺼 내꺼를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경제력을 바로 자산이라는 말을 쓰며 차변 쪽에 쭉 다 적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운영의 자료가 된다. 운영할 때 뭐를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할 때 가지고 투자할 만한 가치는 어디죠? 바로 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산이 어디에서 왔느냐? 부채와 자본이지.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타인의 지분이다. 이거는 바로 자기의 지분이다. 자기는 바로 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 타인의 지분이 뭐냐? 부채를 나타내고 자기의 자본이 뭐가 되느냐? 자본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본에 대한 조달에 대한 이야기, 자본에 대한 조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게 바로 BS다. 그래서 BS는 재무상태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죠? 자본을 어떻게 조달했니? 자본 조달은 대변 쪽을 보면 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변, 대변 그러죠. 이쪽을 갖다 보면 부채가 얼마, 자본이 얼마 그러는 이야기를 우리가 분석해보면 자본에 대한 조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그 다음에 자본의 운용이다 그럴 때 운용은 뭐가 되죠? 지가 이렇게 들어온 거. 예를 들어 남에게 100, 그 다음에 자기가 500, 그럼 전체 600 들어왔단 말이에요. 600을 어디에다 투자를 했느냐? 바로 자산에 대한 분포를 보물해서 자본에 대한 운용이 되지. 그럼 조달은 바로 대변적인 부채와 자본을 얘기하고 이 자본의 운용에 대해서는 자산에 대하여 이 자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디에다 배치했느냐? 어디에다 배치했느냐? 하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자본의 운용이다. 그리고 이제 순전 자본이다. 그런 거는 순수하게 자기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돈. 순수하게 자기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갖다 우리는 순전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순전 자본과 그 다음에 장부에 나타낸 가치가 어떤가? 장부 가치는 일종의 과거를 얘기하죠. 장부의 가치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바로 그건 뭐가 되느냐? 자본의 어떤 변동을 얘기하고 역사적 원가는 과거가 되죠. 과거에 내가 얼마 주고 샀느냐? 장부는 바로 이러한 뭐가 되느냐가 바로 뭐가 됩니까? 과거를 지난 현재와 또 미래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가치. 이런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BS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다 하는 말이 여기에 중요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재무상태표에서 바로 우리가 자본을 얼마만큼 조달했고 자본을 어떻게 운영했고 순전 자본이 바로 자산에서 부채를 뺐을 때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 바로 순전 자본이고 그 다음에 장부의 가치와 역사적 원가 과거에 얼마 주고 샀지 하는 역사적 원가를 나타내는 내용. 그래서 현재와 역사, 과거 이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불러준다. 재무제표의 이해로부터 현대 경영 분석은 시작된다는 말을 했죠.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부터 기업에 뭐가 되느냐 하면 정보를 우리가 바로 유도해서 알아내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되느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포괄손익계산서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주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두 번째 이야기가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첫째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전에도 말했지만 이 BS에 뭐가 되느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다. 그러면 자본의 이 변동상 자본의 변동상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뭐냐? IS다. 그래서 자본과 같은 쪽은 자본이 늘어나는 원인을 자본이 늘어나는 원인, 델타 캐피탈의 원인을 갖다가 적어주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수익이라고 불러줘라. 수익이라고. 반면에 자본의 반대쪽에는 자본을 까먹는 요인, 마이너스 델타 캐피탈이 돼서 이건 바로 비용을 나타낸다 이거지. 그래서 자본 자체를 갖다가 늘어나게 하니 자본을 까먹니?
하는 이야기가 바로 포괄소리 계산서에 나타나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포괄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냐, 우리가 단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란 말이 나오죠. 단기업적은 당장의 순이익, 이익과 손해, 눈에 보이는 순이익과 손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총비용에다, 총수익에다 총비용을 빼면 이게 뭐가 되죠? 단기순이익이다. 요 단기순이익 요렇게만 따지는 거, 이게 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죠? 단기업적주의란 말이에요. 요 수익에다 비용을 빼가지고 단기업적, 이번에 도대체 얼마 했느냐, 요까지가 뭐냐 그럼 단기업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재조정을 하든지 재조정이 하지 않는 부위에 뭐가 되냐, 바로 기타 포괄, 기타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보는 기타 포괄을 가감해서 조정이 필요 없는 것과 분류 조정이 필요 없는 것과 분류 조정을 해야 되는 그 두 가지를 결합하니까 기타 포괄이 되면, 이게 결합되면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총포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총포괄인데 요까지만 우리가 보면 단기업적주의죠. 단기업적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서 예를 들어 재평가 적립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이런 내용 두 가지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조정이 필요 없고, 그 외에 환율 조정차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되는 이야기가 쭉 나오면 이렇게 다 포괄로 와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정보를 총포괄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단기업적주의에서 기타와 총포괄까지 가는 게 포괄주의다. 포괄주의는 바로 넓은 바람에서 회사를 갖다 바라볼 때 넓은 입장에서 다이익으로 보자.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다. 그래서 첫째는 영업활동. 그럼 장사입니다. 장사예요. 장사로부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왜 되느냐 그럼 영업외에는 바로 장사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대손이라도 상품을 팔아서 일어나는 상품 매출, 이거는 뭐냐? 영업이야. 근데 대손은 똑같은 대손인데 대여금, 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먹혔다, 그건 장사 외란 말이야. 이럴 때는 영업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법인세.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인데 영업의 다음에 법인세가 나온단 말이야. 법인세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기업이 내는 세를 갖다 법인세라고 얘기를 하고, 법인세는 바로 모든 기업이 내야 할 세. 그래서 첫 단계는 장사와 관련된 영업, 장사 이외에 바로 영업외, 그리고 법인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주당 순이익과 그 다음에 주당 배당금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건 바로 한 주가 버는 돈이 얼마인가, 발행한 주식수,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수분에 순이익을 갖다 나누면 한 이익이 한 주가 얼마나 버느냐, 한 주가 버는 돈이 얼마지요? 하는 게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주당 순이익 EPS를 나타내는 거지. EPS는 바로 한 주가 버는 돈이 얼마죠? 발행한 주식수를 순이익으로 나눈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야. 그럼 이제 주당 배당금, 요건 뭐가 되느냐 그럼 장부상에, 요건 바로 현실적인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면, 요거는 주당 배당금은 바로 한 주에 얼마나 배당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주식수에 이 배당금을 놓아라. 그러면 한 주가 얼마 받느냐가 나올 거다. 이게 뭐냐 그러면 DPS 얘기다. 그리고 이제 회계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회계는 순이익이 얼마죠? 그 다음에 포괄이익이 얼마죠? 총포괄이 얼마죠? 아까 제가 요건 단기업적주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순이익에다 기타 포괄까지 더하면 결과는 총포괄이 될 때 포괄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회계 바라보는 시야는 어느 범주까지, 어느 범주까지를 갖다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 여기는 뭐가 되냐, 단기업적주의. 다음 기타 포괄, 총포괄까지 가면 이건 포괄주의. 여기 이제 그럼 조정이 가능한 거, 조정이, 재조정이 필요한 거, 재조정이 필요 없는 두 가지 종류를 우리가 얘기해서 기타 포괄로 놓아라. 그리고 이제 합한 결과가 총포괄이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가 되냐, 현금 흐름표.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빠져나가죠?
어떤 방향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빠져나가죠 하는 걸 현금 흐름표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돈이 어떻게 흘러왔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냉정히 얘기하면 캐시의 인프로, 현금이 흘러 들어오는 걸 갖다 우리는 자금의 원천이다 하고 여기에 자금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캐시 아웃프로, 돈이 빠져나가는 걸 갖다 얘기한다 이거지. 돈이 빠져나간다. 캐시 아웃프로다 그럴 때는 돈이 빠져나가는 방향을 갖다 캐시 아웃프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인프로와 아웃프로를 우리가 생각하자 이런 얘기가 되지. 아웃프로는 어떠냐? 돈이 빠져나가는 방향을 갖다 얘기하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캐시의 아웃프로다. 아웃프로다. 그래서 이건 바로 자본에 뭐가 들었냐 그럼 바로 원천이라는 요거는 바로 운용. 이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갖다가 예를 들냐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이제 세 가지 각도로 하나는 연금을 통하여, 하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투자를 통하여, 하나는 뭐가 되느냐 재무활동을 통하여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간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자. 그럼 예를 들어 연금 쪽에서 돈이 들어온 거는 뭐가 되느냐 순매출액, 순매출액이라고. 순매출액은 바로 뭐가 되느냐 연금 쪽으로 들어오는 거. 근데 만약에 연금 쪽에 빠져나가는 매출액 원가, 그 다음에 이제 광고비, 이런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럼 투자 쪽에서 우리가 봤을 때 투자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투자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유형자산이 줄어들었다. 그럼 땅을 팔고 건물을 팔았다는 거지. 그럼 돈이 들어오겠죠. 반면에 유형자산이 늘어났다 그럴 때는 바로 자기가 땅을 사고 건물을 샀으니까 돈이 빠져나가지. 투자 보이죠. 그 다음에 재무는 바로 여러분들 사채를 발행했다, 주식을 발행했다. 이 바로 내용은 뭐가 되죠? 돈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채를 갖다 상환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주식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주식을 상환하다. 이렇게 되면 돈이 나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전체 얼마 들어왔어? 얼마 나갔어?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사용할 돈이 얼마지? 이게 바로 순수하게 사용할 순운전 자본이라는 얘기가 되지. 이때 순운전의 운전은 바로 일할 수 있는 자본, 영어로 말하면 워킹 캐피탈이다 이런 말을 갖다 쓰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현금 흐름표다 이거지.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영업의 활동, 투자의 활동, 재무의 활동. 그리고 이제 자본 변동표는 자본이 어떻게 변했느냐, 기초, 기말, 연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석은 바로 인계금을 어떤 각도에서 잘랐느냐, 이익을 어디에 잘랐느냐 하는 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주석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기업의 정보를 알려주는 주요한 바로 경영 분석의 핵심은 재무제표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